영화를 통해서 정치를 보고 정치를 보면서 영화를 보고 뉴스와 영화 정치가 막 섞여 있는 시간. 정치쇼 맞춤 영화평론가 오동진은 영화평론가 가오리. 뒷부분이 아주 중독성이 그냥 대단해요. 아싸가오리. 예. 네, 오동진입니다. 네. 예. 요즘 바쁘시죠? 네, 그저께 예. 목요일 날 그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 개막해서요. 네. 사람보다 영화. 아니죠.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 사람이 우선이죠. 노무현 재단에서 하는. 그래서 뭐 영화 좋아들 하셔서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사람들 끝났나요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일요일 날 끝나죠. 일요일 날. 네. 그 오늘 영화 보는 분들이 좀 갈 수 있도록 네. 어디에서 하죠? 서울극장. 서울극장. 예. 네. 서울극장은 어디 있죠? 서울에 있죠. 그렇죠. 네. 종로 3가. 대구에 서울극장이지는 그럴 수도 있겠네. 대구에는 음식점 있죠. 서울 깍두기. 이런 음식점 그 프랜차이즈 있는데 없어졌어요 다 이제. 대구에서요? 예. 왜냐 서울을 빙자해서. 확인해봐야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네. 무슨 영화가 주로 상영되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굿 포스트맨 같은 영화 있습니다. 불가리아 영화. 네. 작은 마을의 그 시장인 여자가 마을을 돌보지 않고 그 자기 시장 방에서 손톱 다듬고 음악만 듣는. 그래서 누구를 연상케 하는. 네. 제가 그거를 썬댄스에서 보고 나서 뒤로 넘어질 정도로 박장돼서 했는데요.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했는데 우리나라의 압축판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503번인가요? 영화의 마지막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하고는 좀 현실이 좀 달라요. 네. 좀 안 좋은 현실로 계속. 저는 얼마 전에 그 개봉했던 터널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김혜숙 씨가 했던 역할이 똑같죠. 김혜숙 씨가 했던 역할이 마치 그분을 연상케 하는. 꼭요. 염두에 두고 그런 그 캐릭터를 만들어냈겠죠 감독들이. 그럼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밖에도 사실은 그래. 네, 제가 이번 영화제 그 다양한 국가의 영화들을 좀 포진시켰는데요. 크로아티아에서도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헌법, 증오에 대한 러브스토리 뭐 이런 영화도 있고요. 네. 등등 그 다양한 영화들 많이 상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 네, 그리고 알제리 전투. 네. Rain in Santiago. 그렇죠. 네.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가 이제 기상 리포터의 암호였죠. 지금 피노체트가 쳐들어옵니다. 빨리 대통령궁으로 모이십시오. 이런 얘기죠. 산티아고의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방송하신 거죠. 지난번에. 네, 봉도사께서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 방송이 되고 이제 암호로 얘기하신 거죠. 봉도사가 옷을 벗었습니다. 뭐 등등 하면 이제 그런 정 PD가 콧구멍을 후빕니다. 네, 1973년 칠레 군대 칠레에서 벌어진 아엔데 정부를 무너뜨리는 피노체트 군부 정권. 그 과정을 기록한 미국이 배후에서 그렇죠. 극영화죠. 그리고 체게바라 뉴맨이라는 작품도 정말 꼭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다큐멘터리고요. 뭐 체게바라를 젊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아는 척 사실 모르는 얘기가 많거든요. 체게바라에 대해서.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 그 영화를 지난번에 제가 그 소개를 좀 듣고 그다음에 혁명적 민주주의자 아엔데라고 하는 책을 그 한겨레 기자가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그 책을 읽는데 진짜 가슴에서 눈물이 내리더라고요. 총을 들고 직접 저항을 했죠. 네. 그리고 대포를 쏘고 하여튼 그 영화를 제가 고른 이유는 우리가 40년 만에 민주주의를 지금 이뤄냈지만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민주주의는 정말로 취약하다. 그래서 지켜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영화를 제가 골랐습니다. 반동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너무나 취약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영화요? 올드 마린보이. 올드 마린보이. 잠수부 얘기죠. 그래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인가요? 그거? 네. 머구리라고요. 그러니까 전통 방식의 잠수부입니다. 이제 산소통 메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이 60kg이 넘는 잠수복을 입고 이 투구만 해도 15kg예요. 그걸 다 입고 호수로 연결해서 30m 물 밑으로 내려가서 대왕 문어 잡고 멍게 잡고 뭐 이런
그 전통 방식의 잠수부를 그쪽 이게 호수는 밖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죠. 숨을 쉬면서 네. 그래서 다 그런 그 해산물들 잡는 직업을 머구리라고 하는데요. 30m를 내려가요? 네. 그 잠수병에 걸리는 것이 뭐 다반사겠죠. 근데 어쨌든 이 박명호 씨는 9년 전에 탈북을 해서 지금 남한에 머물면서 이런 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박명호 씨의 얘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탈북자예요. 예. 네. 사실은 그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호 반복적인 그 과정을 계속 찍게 되는 수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 잠수부의 얘기가 물에 들어가고 물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가족하고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의 반복입니다. 예. 그래서 3년 동안 찍었어요. 그러면 이 반복된 이야기를 어떻게 그 일종의 그 내러티브를 만들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할 텐데 저는 이런 단순한 리듬의 그 생활의 모습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찍어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경쾌하게 사실은 굉장히 아픈 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출신이고 정치적으로 남한에서 여전히 핍박받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명호 씨의 삶을 친근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이 영화를 만든 진모영 감독은 굉장히 역동적 드라마로 그 전체 이야기를 구축해냈습니다. 예. 그 진모영 감독은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다큐멘터리로 480만 명을 모았죠. 네. 최다 관객을 모았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부부가 함께 살다가 그렇죠. 노부부. 네. 노부부가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먼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네네. 산소에서 떠나오면서 할머니가 울면서 아유 내가 어찌 떠나누 불쌍해서 내가 어찌 떠나누 그러면서 가슴에 아주 피눈물이 나듯이 울었어요. 그 영화 500만 가까운 관객을 보면서 진모영 감독은 이제 스타 다큐멘터리 감독이 됐는데요. 역시 다큐멘터리 감독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제의식을 좀 일관되게 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번 영화 올드 마린보이도 그 전작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아버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아버지상, 우리가 늘 가까이 또 혹은 멀리 뒀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라면 올드 마린보이도 역시 자기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그 경계를 오가는 잠수부 아버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전작에 이어서 또 다른 측면의 아버지 시리즈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저승에서 물 밑에 30m 물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을 이 잠수부들은 이제 저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승에서 돈을 벌어서 이승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이른바 탄광으로 얘기하면 막장. 그렇죠.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런 그 메타포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작품인데요. 탈북자에 대한 시선이 처음엔 동정 뭐 등등등 이렇답니다. 근데 이제 탈북자가 조금 남한 사회에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성공을 하면 이제 탄압 찍어누르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경계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그 생활권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 마을에서 어부들 사이에서 그 제일 막장 인생이 탈북자 밑에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탈북자 밑에서? 탈북자 밑에서 그 직원으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제일 막장이다. 근데 이제 이 박명호 씨가 사실 9년 동안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기 때문에 선주예요. 횟집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탈북자에 비해서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주니까 선장도 고용하고 선원도 고용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걸 막장이라고 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의 그 문제, 탈북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또 반영돼 있습니다. 묘하게 그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과 북 결국은 밀어내는 일종의 거죠. 계급적으로 분화되어 그렇죠. 있는. 그 우리가 좀 뭐랄까 이렇게 집단 의식이 강하고요. 이방인에 대한 맞아요. 좀 그렇죠. 배척하는 그런 해외 노동자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그렇죠. 경향이 이주민 있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탈북자를 말은 통일 같은 민족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주민 노동자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들도 이 영화에서 담겨져 있다. 이 영화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모영 감독 영화라고 하니까 이제 좀 기대도 되는데 또 눈물 콧물 다 빼고 슬퍼지나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장면들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나와요? 아들 가족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잠수부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담담하게 아들이나 아내에게 얘기할 때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아버지라는 존재는 사실은 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1의 책무죠. 그러니까 그 절절한 그 과정을 이 잠수 박명호 씨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자기 동일화를 느끼시는 그런 아버지 관객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당장 얘기만 들어도 공감이 가요. 네, 3년 찍었어요. 3년 찍고 1년 편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그냥 뭐 옆에서 카메라 뻗치고 그냥 무조건 찍어대서 적당히 편집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는 측면에서 3년을 찍었으면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분량이겠습니다. 그 일일이 다 모니터하고 기록하고 그 이야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봤다 저렇게 뒤집어봤다가 편집도 1년 걸렸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공을 들인 작품이다. 물론 영화 한 편 만드는데 3년 4년 걸립니다만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진모영 감독이 얼마만한 그 자신의 내공을 쏟아냈는지를 볼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예, 이 영화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탈북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 시대의 가치라고 하는 것 요즘 뭐 사실은 진모영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영 논리로 이쪽 저쪽의 그 진영 논리가 굉장히 대립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몇 가지 귀중한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건데 아버지에 대한 가치, 부성의 가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사회 통합을 하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게 하는데 공유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덕목 중에 하나인 거죠. 박명호 씨가 대한민국을 부른다고요? 그렇죠. 네. 그게 나와요? 그렇죠. 탈북자인데 이 노래 아나요? 9년 됐는데요. 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그것도 사실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술 한잔 하고 부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탈북자든 어쨌든 이런 좀 선전성이 강한 노래잖아요.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역설적이죠. 이 노래가 나왔던 그 시대도 그렇고 그래서 탈북자 출신인 박명호 씨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느낌이 좀 다릅니다. 아마 약간의 그 뭐랄까 비판적인 어떤 느낌도 있고요. 네. 약간 좀 이거 아닌데. 그렇죠. 너네 왜 이렇게 우리 사기쳐? 그렇지만 또 한편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욕망과 현실에 대한 어떤 그 경계에서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 버전으로 하게 되면 네 사기치니? 하와이 가라 뭐 이런 건가요? 네 사기치니? 나 하얼빈 장첸이야 장첸. 그거 보셨군요 범죄도시. 그럼요. 2번 봤어요. 이제 또 볼 거예요. 강윤성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네. 나 하얼빈 장첸이야 장첸. 네. 네 PD니? 전혀 비슷하진 않네요. 네 PD니? 네, 안 보신 분들. 나 NL이야. 네. 나 NL. 네, 알겠습니다. 요새 주사파 논쟁이 있던데. 그래요? 네. 저 주사파요. 달리면서 생각하는. 네? 달리면서 생각하는. 달릴 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전 달리면서 생각해요. 그거 좀 어렵다. 저는 술 드시면서. 그거 아니에요. 저는 발진하는 그 인공지능이라고 달리면서 생각하는 주사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올드마린보이 간만에 짠한 영화예요? 그렇죠. 꼭 보고 싶어요. 다큐멘터리고요. 네, 아주 완성도가 높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요즘 극영화에 못지않게 관객들에게 좋은 작품들로 인지되고 있고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서. 감동이 있어요? 볼만해요? 예. 볼만하니까 가져왔겠죠. 그렇죠. 대단하죠. 네. 그래요? 네. 제가 팬들하고 같이 봐도 제가 돼요? 그런 표현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홍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팬들하고 같이 봐도 돼요? 당연하죠. 한 200~300명 묶어서 봐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랑블루를 연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랑블루는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이건 생생하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네. 오, 살벌해. 카니발리즘 같죠. 예. 네. 이게 이제 사실 앞에 나와요. 영화 앞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동물의 그 부위 똑같은 부위를 먹으면 그 아픈 부위가 낫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가 아파. 그러면 소의 위를 먹는다든가 내가 뭐 간이 안 좋아 그러면 간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죠. 이 영화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 췌장이 안 좋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너의 췌장이 먹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아픈 거에 췌장이 계속? 여자 췌장은 느낌이 자각 증상이 없는데. 그렇죠. 늦게 오죠. 그래서 그 복구할 수 없는 잘하시네요. 그럼요. 심각한 어떤 그런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여자아이가 그 췌장에 문제가 있고요. 암은 아니고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여자아이가 굉장히 밝아요.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치유가 안 되고 췌장은 약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등등 또는 자신의 친구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남자친구에게 이 남자친구는 말이 없는 과묵한 그 같은 반 친구들에게 좀 약간 왕따까지는 아니어도 별종 취급받는 좀 답답한 인물로. 그 도서관에서 일할 만큼 그 꼼꼼하지만 그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남자아이죠. 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남자아이를 그 바깥으로 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둘만의 어떤 이게 뭐 약간 더 심해서 자폐 이런 증상까지는 아닌가요? 아니지만 그 자기 세계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 그 사서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쉽지 않은 직업이거든요. 무척 어렵죠. 그 도서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법칙이 있어요. 어려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뭐 정치는 몇 번이고 뭐 경제는 몇 번. 분류 그렇죠. 도표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근대는 거기에 1- 몇 번이고 뭐 현대는 1-1-1 몇 번 이게 다 있는 그걸 정확하게 그 집계하고 그 분류하는 성격이니까 자기 세계가 굉장히 강한 친구죠. 근데 그래서 과묵하고 자기 세계관을 갖고 있는 남자아이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췌장이 안 좋고. 췌장이 안 좋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아우 슬퍼요. 우리나라 영화예요? 일본 영화입니다. 츠키카 쇼. 제목은 약간 일본스러워요. 그렇죠.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작자가 이런 제목 안 붙이겠죠. 야, 뭐라고? 췌장이 먹고 내가 싶다고. 예를 들어갖고 늘 머리가 아프고 이게 편두통이 있으니까 그 애인이 너의 뇌를 먹고 싶어. 이게 기름 영화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투자가 안 되죠. 근데 이 특기에서 사실은 좀 더 주목하게 된 것 같아요. 동명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고요. 원작 소설. 네, 소설이 있죠. 이 청춘 멜로물인데요. 일본에서 뭐 그 소설이 뭐 250만 부 팔렸다고 하니까 대단한 인기를 얻은 거고요. 한국에서 지금 성공했습니다. 40만 명을 육박하고 있고 일본 청춘 멜로물이 이렇게 40만 명을 넘어가는 그 관객 수를 보이는 건 실로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뭐 이와이 순지 감독이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러브레터 뭐 이런 등등 영화가 오겐키 데스까. 죄송합니다 방해했어요. 그러네요 진짜. 방송에서 일본말 두 번이나 크게 나가도 옛날에는 참 안 됐는데. 제가 옛날에 이 작가 이런 데 갖고 오뎅 달라 그럴 때 오뎅끼 데스까 그러면 알아서 오뎅 가져오더라고요. 요거는 과히 나쁘지 않았어야 돼. 오뎅끼 데스까. 오뎅 끼워 달라고요. 이거 진짜 어이가 없다. 어쨌든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 해야죠. 어이가 없으면 안 되죠. 9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게 일본 영화 그렇게 인기를 모았던 때가. 2000년대 들어서 일본 영화가 가뭄에 콩나듯이 사실은 히트를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이 영화가 엄청나게 그 국내에서도 히트를 했었고요. 그 영화를 가져온 영화사가 이번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도. 저는 보진 않는데 이제 영화 보러 가면 예고편 일본 영화 나오잖아요. 묘하게 저는 일본 영화가 보고 싶어요. 네, 분위기가 좀 남다르죠. 네, 일본은 그래서 영화권으로 얘기할 때 아시아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미일 동맹인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그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일본 영화는 저런 영화 분류가 이렇게 되지 않나요? 벌러덩? 이번에 아베가 벌러덩 잡아줬잖아요. 나는 그 벌러덩보다 더 참 민망한 게 그 다음에 막 쫓아가는 거. 예. 근데 옆에 중요한 게 아베 수행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총리가 넘어지는데 참. 넘어지는 것도 딱 벌러덩 넘어지고 잽싸게 일어나갖고 막 쫓아나는데 저또만 떼고 다 사해 이러면서 온갖 망신 다 시킨 것 같아요. 어쨌든 아시아 망신 다 시켰어요. 네. 일본 혼자 가는 게 좋아요. 네. 네. 영화 아시아 시장 가면 이제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 일본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네. 일본은 그냥 일본 독자적 시장으로 갖고 있고 특이한 것은 일본은 우리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막 영화를 개봉하는 게 아니고요. 영화 한번 개봉하면 일본 전국을 순회 상영합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 영화가 저 기간 상영 기간이 그러니까 일본 시장은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영화가 다른 영화에 비해서 좀 차별성이 있어요. 분위기가 좀 남다르고. 우리가 이제 일본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죠. 네가 가라 후쿠시마. 이것도 막 붙이신데요. 막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재밌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건 저도 네가 인정해요. 가라 오사카. 네. 중독성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네가 가라 가고시마. 네. 가고시마? 네. 어쨌든 그 사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사자. 그러니까 일본의 그 소설, 일본의 문학 작품들을 보면 사소설적 그런 성향이 좀 강하죠. 개인의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처럼 뜨거운 어떤 얘기들, 뭐 사회 구조에 대한 얘기, 뭐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작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이 소재는 강하죠. 제한되어 있지만 거기서 오는 잔잔한 감동. 네, 그렇죠. 네. 이번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는 사실은 제가 고른 이유는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극장의 청춘 멜로가 좀 사라졌어요. 맞아요. 블록버스터만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센 영화들 많잖아요. 옛날 같은 겨울연가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범죄 도시 같이 센 영화. 센 영화들. 그 역동적이지만 좀 잔혹하고 폭력적인 영화들 이런 작품들이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청춘 멜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순수의 원형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 사회도.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여고 졸업반, 뭐 그렇죠. 얄개 시대 뭐 이런 영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서가 회복돼야지만 우리 사회나 우리 정치도 좋아지는 거겠죠. 순수의 원형지에서 자꾸 벗어나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만들면 히트 칠 것 같아. 키센세이 굿바이 했고 김무성과 유승민 뽀뽀하고 헤어지는 거. 그거는 청춘 멜로라고 하기엔 노년 멜로. 그거는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브로맨스 절대 망합니다. 절대 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시 오늘 가져온 영화 올드 마린보이 그리고 일본 영화 청춘 멜로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오동진 평론가님 인사하시죠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오지 않은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구에서 오지 않은 강양구입니다. 자꾸 말려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기억 잘해줘요. 네네.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시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네. 영화도 좋고 토요일 시간이 참 좋아.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오늘은 요구르트 이야기. 유산균 얘기. 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제가 요즘에 이제 유산균이 사실은 미생물이잖아요. 그 자연계에는 이제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미생물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동물, 식물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지구를 지배해 온 곳은 미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일반 사람들의 미생물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잖아요. 뭐 콜레라, 패스트, 맞아요. 뭐 결핵 무슨 바이러스를 다 그거로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랑 세균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뭐 전염병을 유발하고 뭐 식중독 같은 병을 유발하고 그리고 손이나 발에 세균이 묻어 있으면 그건 비누나 세정제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라는 이제 인식이 이제 여태까지 지배적인 인식이었죠. 그 세균은 뭐 박멸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과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세균을 연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세균 얘기를 할 건데 세균, 아마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한민국 입법부를 세균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국회의장 정세균. 네네. 아, 이런 드립 좋아. 그 별명이 세균맨이에요. 네, 사실 근데 보통 일상생활에서 세균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들리기는 쉽지가 않은데 아마 오늘 방송을 정세균 의장이 혹시 들으시면 내 이름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지금 이 세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균 시장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아마도 프로바이오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바이오틱.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원 자체의 뜻은 for life예요. 생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이오틱이 라이프 생명을 뜻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는 이제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위하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이. 그러니까 생명을 위하여 먹어야 하는 어떤 것. 그게 이제 유산균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유산균을 이제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에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바이오틱의 한 종류가 이제 유산균. 대표적인 종류가 유산균인 거죠. 그래서 생명을 위하여 뭔가 하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억 달러, 수조 원 정도의 규모에 이르고요. 우리나라도 2015년 조사에 따르면은 2013년에 800억 원 정도에서 2015년에는 1,579억 원으로 2배나 증가했대요. 저도 유산균 사업한 지 오래됐어요. 어떤 사업 하셨는데요? 김치요. 아주 김치 사업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김치 전 세계 음식 중에 제일 유산균이 많이 들어간 게 김치.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광고 나오는 것 중에 우리 유산균은 뭐 장까지 가면 유산균은 장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네네. 보통 위에서 다 파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까지 안 가고. 잘 아시네요. 예. 근데 김치는 장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돌발 질문. 돌발 질문. 이번에 제가 돌발 질문. 걸렸다. 제가 돌발 질문 던져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유산균의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프닝 때 얘기했던 야구르트였잖아요. 야구르트를 병에 든 야구르트를 처음 먹은 게 언제부터일까요? 한 20년 됐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정도부터 들었는데 한국 야구르트 생각하면 어렸을 때도 야구르트 아줌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1935년에 일본 사람이 발명을 했대요. 통에 들어있는. 통에 들어있는 야구르트를 1935년에 그러니까 1930년대부터 이제 일본에서 시작해서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유산균을 야구르트 같은 걸로 만들어서 병에 든 걸로 먹자라는 걸 됐는데 80년 됐네요, 그럼 벌써.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최초로 제공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모 야구르트 선전에 많이 나오는 메티니코프. 그 수염 이렇게 나 있는 그 러시아 과학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유산균 현미경으로 들어보다 It's alive. 그 사람 메치니코프예요? 근데 사실은 메치니코프 자체는 이제 뭐 지금처럼 그렇게 막 세균을 막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요즘 유산균 종류 브랜드가 메치니코프.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 걸려요. 네. 근데 그 이제 일리아 메치니코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과학자가 어떤 이제 생각을 해내냐면은 자기가 보니까 불가리아에서 신우유를 신우유. 신우유를 먹는 농부들이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우유 안에는 메치니코프는 이제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과학자였으니까 이게 발효를 시키는 세균이 들어있다라는 걸 과학자로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신우유를 먹은 이 불가리아 농부들이 저렇게 오래 사니까 실제로 그 신우유를 여러 사람들이 억지로 복용을 하면은 오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치니코프 스스로도 70대 죽을 때까지 수십 년간 신우유를 매일 몇 리터씩 들이켰다고 그래요. 오래 살려고. 근데 뭐 한 그 당시에 70대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뭐 오래 산 거예요? 오래 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메치니코프의 이제 후예들이 이제 아까 봉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메치니코프가 큰 오류를 범했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메치니코프가 마셨던 그 신우유에 들어있는 세균은 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다 파괴되는 거예요. 위에서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사실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메치니코프의 아이디어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되게 재빠르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여 가지고 1935년에 이제 병에 든 요구르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은 최근에 세균의 역할과 관련해서 정말 놀랄만한 과학적인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이제 한 가지 실험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몸속에 세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생지를 무균 생지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무균 생지를 만드는데 예, 무균 생지. 그러니까 무균 생지가 겉만 보면은 일반 생지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 예, 겉만 보면은 일반 생지와 별 차이가 없는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균이 없다는 이유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 내장이요? 그러니까 속을 보자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면은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는 게 염증 질환이 너무 심해요. 장내 염증 질환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균이 염증 질환 있으면 그거 자체가 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무균 상태를 만들어놨더니 애가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엉뚱한 세균이 몸속에 번식을 해가지고 그게 계속 장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무균 생지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예. 막 어두운 곳으로 숨고. 자폐 증상을 보이는구나.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죠. 동료 쥐들이랑 교류를 하지 않고 가끔씩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어허. 그러니까 그럼 인간은 보면 자폐 증상.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자폐증이나 혹은 조현병이랑 상당히 흡사한 증상을 나타내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균이 없는데 자폐 증상을 보이고 왜 혼자 숨어들고 사람이라 쥐를 기피하고 그리고 또 안을 들여다보면은 장에 막 염증이 막 가득 차 있고 엉망진창이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과학자가 비프라그라고 하는 세균이 있어요. 예. 비프라그라고 하는 세균은 그 사람이나 쥐 같은 동물의 장기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세균이거든요. 그 세균을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서 먹여봤어요. 그 생쥐한테. 그랬더니 생쥐의 염증 질환이 나아지고 동시에 그 전에 그 무균 생쥐가 보였던 마치 사람의 자폐 증상이나 조현병 증상과 같은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는 균이 없으면은 오히려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균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장에 이상한 질환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유추를 해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 그 쥐의 몸 안에 이렇게 유추를 한 겁니다. 장내 세균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으로 들어온 먹을거리를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몸속에 들어온 여러 가지 것들이 내뿜는 나쁜 독소가 이 장벽을 뚫고 혈관으로 통하지 못하게 막는 방어 역할도 하는 겁니다. 장내 세균이. 그런데 이 무균생지 같은 경우는 그런 유익한 장내 세균이 장 안에 없으니까 나쁜 세균들이 더 번성을 해서 염증을 막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서 뿜어대는 독성이 거기서 독소가 맞아요. 혈관을 통해서 뇌까지 올라가서 뇌를 공격해서 뇌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증상으로 조현병 증상이나 자폐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설을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런 가설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폐아를 둔 부모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자폐아를 둔 부모들이 자폐아에게 유산균이나 유산균이 들어있는 정제를 먹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좀 상황이 호전될 때 그 피를 또 통해서 또 맑은 피가 돼갖고 뇌에 들어서 그런 자폐 증상을 일정 정도 맞습니다. 몸에
자정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아직 결론을 내리는 데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었을 때 자폐 증상이나 조현병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검증을 하려면 뭐 임상 시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상당수의 과학자들이 그런 개연성이나 그 생지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놓고서 그런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런 시도를 하기 전에 사실은 유산균 같은 경우는 먹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또 그 자체로 또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폐아를 둔 부모들이 유산균 같은 걸 많이 먹여본다고 합니다. 예. 약간 옆으로 세면요. 우리 네. 이제 그 한방에서 그 이렇게 부항 뜬다 그래갖고 피도 빼내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유 그 원리가 뭐냐면 한방이나 이런 데선 모든 병의 시작이 피의 논간이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유산균이 장내에 들어오는 음식물에서 뿜는 독소가 혈액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혈액이 탁해지면 몸이 병이 난다라고 하는 게 한방의 논리예요. 그럼 표를 맑게 해주기 위해서 탁한 표를 어혈을 품어내고 그리고 옛날에 양방에서도 방혈이라 그러잖아요. 방혈. 네네. 피 빼내서 치료하는 방법이 네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탁한 피가 나가고 몸에서 자생적으로 맑은 피가 생성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나쁜 독소를 막아준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무척 건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은 이제 어쨌든 간에 미생물에 주목을 해야 네. 되는 시간인데 진짜 이제 미생물이랑 혈액 속의 독소와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과학자들이 앞으로 더 연구하겠죠. 연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연구하라고 이제 재방송 들으면 네. 연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오늘 방송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유산균이나 요구르트 같은 걸 안 드시는 대신에 술 많이 드시잖아요, 봉도사님. 네. 근데 술을 많이 먹은 봉도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의 장내 세균의 구성이랑 예. 그리고 술을 거의 안 드시고 김치 많이 먹고 유산균 같은 거 많이 챙겨 먹은 분들의 장의 세균의 구성이랑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겠죠. 그리고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의 장의 미생물 구성이랑 뭐 고혈압을 앓고 있는 장의 미생물 그 구성이랑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장의 미생물 구성이 다 다르답니다. 다르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냐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병이 발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장의 미생물 상태를 관찰을 하면은 잠재적인 병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큰지.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죠. 혹시 이 사람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흔히 이제 예방의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병에 걸릴지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게 이제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예방의학.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의 장에 어떤 미생물들이 사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 미생물의 구성이랑 건강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들의 구성을 비교를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과감한 가설도 가능한 거죠. 어떤 가설이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이나 비만인 사람의 장내 구성이랑 건강한 사람이나 마른 사람의 장내 구성을 비교를 한 다음에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방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비만을 앓고 있는 사람의 장내 구성을 마른 사람의 장내 구성으로 바꿔버리면 그럼 비만이 해결되네.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의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지 않은 건강한 사람의 장내 구성으로 바꿔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서 저도 그 트럼프처럼 이 유산균을 이용한 다이어트 요법 이런 걸 개발하면 또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겠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지금 이미 그런 걸 개발하시고 계시는 있어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비만인 사람이랑 그리고 마른 사람의 장내 구성을 비교를 한 다음에
비만인 사람의 장내 구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뭐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유산 거기에 맞춤형 식단 같은 걸 제공을 해서 장내 구성을 마른 사람처럼 바꿔 보면은 예. 혹시 마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쨌든 연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연구하기 전에 전 다 알 것 같아 이미. 확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서양 의학이나 아니면 과학자 훈련받은 과학자들이 아니 먹는 것과 도대체 건강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고 회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세균 생성으로 이제 연결이 되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속의 세균이 바뀌고 그 몸속의 세균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증상들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이 확인이 되면서 묘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야, 이 먹는 습관으로 사람들 다 고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채식을 주로 하거나 나물을 좋아하는 또 사람들, 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기질도 틀려요. 왜냐면 몸에 있는 세균에 따라 갖고 피의 구성과 그게 뇌에 주는 영향에 따라 갖고 기질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세포가 한 30조 개 정도가 되고 우리 몸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 숫자가 한 40조 개 정도 된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근데 이제 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포보다도 세균 수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러네요. 30조, 40조. 네. 그리고 이제 그 40조 개의 세포는 대부분은 다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어도 유해한 것, 무해한 것 대부분은 다 무해한 거고 그리고 또 무해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균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실용적으로 이런 거 저 진짜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르트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냐, 먹지 말아야 되는 거냐. 아니, 그런 유산균이 많은 좋은 유산균이 많은 음식 뭘 먹어야 되냐. 뭘 먹어야 되는 거냐. 얼른 얘기해 주세요. 정제 먹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근데 사실 유산균 상품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약간 좀 미심쩍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뭐 많다고 하더라도 장까지 못 갈 수도 있고 또 장에 워낙에 많은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장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간의 기별도 안 갈 수준이거든요. 장의 기별도 가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럼 음식으로 추천해 음식으로 치면 이제 일상적으로 유산균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김치. 된장, 뭐 일본 음식에 뭐 낫또 같은 거. 근데 우리 거 먹어요 그냥 된장과 김치 많이 드세요. 된장, 김치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청국장,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뭔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은 그래서 우리 몸에 건강한 미생물 구성 상태를 유지하면은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영구 기자님 유산균 오늘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런 걸 갖고 보건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세균맨 화이팅 하자. 자, 마지막으로 자이언티 이게 무슨 노래일까요? 꺼내 먹어요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산균을 꺼내 먹어요. 혹은 김치 오늘부터 김치를 꺼내 먹어요. 자,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그 경계를 오가는 잠수부 아버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작에 이어서 또 다른 측면의 아버지 시리즈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저승에서 물 밑에 30m 물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을 이 잠수부들은 이제 저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승에서 돈을 벌어서 이승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이른바 탄광으로 얘기하면 막장. 그렇죠.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런 그 메타포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작품인데요. 탈북자에 대한 시선이 처음엔 동정 뭐 등등등 이렇답니다. 근데 이제 탈북자가 조금 남한사회에서 정착을 하고 그 성공을 하면 이제 탄압 찍어 누르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경계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그 생활권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을에서 어부들 사이에서 제일 막장 인생이 탈북자 밑에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탈북자 밑에서? 탈북자 밑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막장이다? 인생에서 제일 막장이다. 근데 이제 이 박명호 씨가 사실 9년 동안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기 때문에 선주예요. 횟집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탈북자에 비해서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주니까 선장도 고용하고 선원도 고용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걸 막장이라고 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의 그 문제, 탈북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또 반영돼 있습니다. 묘하게 그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과 북 결국은 밀어내는 일종의 거죠. 계급적으로 분화되어 그렇죠. 있는. 그 우리가 좀 뭐랄까 이렇게 집단의식이 강하고요. 이방인에 그래요. 대한 맞아요. 좀 그렇죠. 배척하는 그런 해외 게 노동자에 있죠. 대해서 좀 무시하는 그렇죠. 경향이 이주민 있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탈북자를 말은 통일 같은 민족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주민 노동자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들도 이 영화에서 담겨져 있다. 이 영화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모용 감독 영화라고 하니까 이제 좀 기대도 되는데 또 눈물 콧물 다 빼고 슬퍼지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장면들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나와요? 아들 가족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잠수부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담담하게 아들이나 아내에게 얘기할 때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아버지라는 존재는 사실은 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1의 책무죠. 그러니까 그 절절한 그 과정을 이 잠수 박명호 씨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자기 동일화를 느끼시는 그런 아버지 관객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당장 얘기만 들어도 공감이 가요. 네, 3년 찍었어요. 3년 찍고 1년 편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그냥 뭐 옆에서 카메라 뻗치고 그냥 무조건 찍어대서 적당히 편집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는 측면에서 3년을 찍었으면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분량이겠습니다. 그 일일이 다 모니터하고 기록하고 젊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아는 척 사실 모르는 얘기가 많거든요.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 그 영화를 지난번에 제가 그 소개를 좀 듣고 그다음에 혁명적 민주주의자 아엔데라고 하는 책을 그 한겨레 기자가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그 책을 읽는데 진짜 가슴에서 눈물이 내리더라고요. 총을 들고 직접 저항을 했죠. 그리고 대포를 쏘고 하여튼 그 영화를 제가 고른 이유는 우리가 40년 만에 민주주의를 지금 이뤄냈지만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민주주의는 정말로 취약하다. 그래서 지켜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영화를 제가 골랐습니다. 반동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너무나 취약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영화요? 올드마린보이. 올드마린보이. 잠수부 얘기죠. 아 그래요? 다큐멘터리 영화인가요? 네, 머구리라고요. 그러니까 전통 방식의 잠수부입니다. 이제 산소통 메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이 60kg이 넘는 잠수복을 입고 이 투구만 해도 15kg예요. 그걸 다 입고 호수로 연결해서 30m 물 밑으로 내려가서 대왕 문어 잡고 멍게 잡고 뭐 이런 그 전통 방식의 잠수부를 그쪽 이게 호수는 밖으로 연결되고 그렇죠. 숨을 쉬면서 그래서 다 그런 그 해산물들 잡는 직업을 머구리라고 하는데요. 30m를 내려가요? 그 잠수병에 걸리는 것이 뭐 다반사겠죠. 근데 어쨌든 이 박명호 씨는 9년 전에 탈북을 해서 지금 남한에 머물면서 이런 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박명호 씨의 얘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탈북자예요. 사실은 그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호반복적인 그 과정을 계속 찍게 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 잠수부의 얘기가 물에 들어가고 물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가족하고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찍었어요. 그러면 이 반복된 이야기를 어떻게 그 일종의 그 내러티브를 만들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할 텐데 저는 이런 단순한 리듬의 그 생활의 모습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찍어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경쾌하게 사실은 굉장히 아픈 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출신이고 정치적으로
남한에서 여전히 핍박받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명호 씨의 삶을 친근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이 영화를 만든 진모영 감독은 굉장히 역동적 드라마로 그 전체 이야기를 구축해냈습니다. 예. 그 진모영 감독은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다큐멘터리로 480만 명을 모았죠. 네. 최다 관객을 모았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부부가 함께 살다가 그렇죠. 노부부. 네. 노부부가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먼저 할아버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네네. 산소에서 떠나오면서 네. 할머니가 울면서 아유 네. 내가 어찌 떠나누 불쌍해서 네. 내가 어찌 떠나누 네. 보면서 가슴에 아주 피눈물이 났듯이 울었어요. 그 영화 500만 가까운 관객을 보면서 진모영 감독은 이제 스타 다큐멘터리 감독이 됐는데요. 역시 다큐멘터리 감독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제의식을 좀 일관되게 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번 영화 올드 마린보이도 그 전작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아버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아버지상, 우리가 늘 가까이 또 혹은 멀리 뒀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라면 올드 마린보이도 역시 자기 가족을 갖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너의 췌장을 먹고 네, 싶어? 네. 오, 살벌해. 카니발리즘 같죠. 예. 네. 이게 이제 사실 앞에 나와요. 영화 앞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동물의 그 부위 똑같은 부위를 먹으면 그 아픈 부위가 낫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가 아파. 그러면 소의 위를 먹는다든가 내가 뭐 간이 안 좋아 그러면 간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죠. 이 영화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 췌장이 안 좋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너의 췌장이 먹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아픈 거에 췌장이 네, 계속 췌장을 느낌이 자각 증상이 없는데. 그렇죠. 늦게 오죠. 그래서 그 복구할 수 없는 잘하시네요. 그럼요. 심각한 어떤 그런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여자아이가 그 췌장에 문제가 있고요. 네, 암은 아니고 시한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여자아이가 굉장히 밝아요.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치유가 안 되고 췌장은 약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등등 또는 자신의 친구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남자친구에게 이 남자친구는 말이 없는 과묵한 그 같은 반 친구들에게 좀 약간 왕따까지는 아니어도 별종 취급받는 좀 답답한 인물로. 그 도서관에서 일할 만큼 그 꼼꼼하지만 그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남자아이죠. 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남자아이를 그 바깥으로 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둘만의 어떤 이게 뭐 약간 더 심해서 자폐 이런 증상까지는 아닌가요? 아니지만 그 자기 세계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 그 사서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쉽지 않은 직업이거든요. 무척 어렵죠. 그 도서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 굉장히 뭔가 법칙이 있어요. 어려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뭐 정치는 몇 번이고 뭐 경제는 몇 번. 분류 그렇죠. 도표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근대는 거기에 1- 몇 번이고 뭐 현대는 1-1-1에 몇 번 이게 다 있는 그걸 정확하게 그 집계하고 그 분류하는 성격이니까 자기 세계가 굉장히 강한 친구죠. 근데 그래서 과묵하고 자기 세계관을 갖고 있는 남자아이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췌장이 안 좋고. 췌장이 안 좋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아우 슬퍼요. 우리나라 영화예요? 일본 영화입니다. 네. 츠키카 쇼. 제목은 약간 일본스러워요. 그렇죠.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작자가 이런 제목 안 붙이겠죠. 야, 뭐라고? 췌장이 먹고 내가 싶다고. 예를 들어갖고 늘 머리가 아프고 이게 편두통이 있으니까 그 애인이 너의 뇌를 먹고 싶어. 이게 기름 영화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투자가 안 되죠. 네. 근데 이 특기에서 사실은 좀 더 주목하게 된 것 같아요. 동명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고요. 원작 소설. 네, 소설이 있죠. 이 청춘 멜로물인데요. 일본에서 뭐 그 소설이 뭐 250만 부 팔렸다고 하니까 대단한 인기를 얻은 거고요. 한국에서 지금 성공했습니다. 40만 명을 육박하고 있고
일본 청춘 멜로물이 이렇게 40만 명을 넘어가는 그 관객 수를 보이는 건 실로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뭐 이와이 순지가 그 이야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봤다 저렇게 뒤집어봤다가 편집도 1년 걸렸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공을 들인 작품이다. 물론 영화 한 편 만드는데 3년 4년 걸립니다만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진모영 감독이 얼마만한 그 자신의 내공을 쏟아냈는지를 볼 수 있는 그것을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예, 이 영화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탈북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 시대의 가치라고 하는 것 요즘 뭐 사실은 진모영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영 논리로 이쪽 저쪽의 그 진영 논리가 굉장히 대립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몇 가지 귀중한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건데 아버지에 대한 가치, 부성의 가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사회 통합을 하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게 하는데 공유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덕목 중에 하나인 거죠. 박명호 씨가 대한민국을 부른다고요? 그렇죠. 네. 그게 나와요? 그렇죠. 탈북자인데 이 노래 아나요? 9년 됐는데요. 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그것도 사실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술 한잔 하고 부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탈북자든 어쨌든 이런 좀 선전성이 강한 노래잖아요.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역설적이죠. 이 노래가 나왔던 그 시대도 그렇고 그래서 탈북자 출신인 박명호 씨가 이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한 느낌이 좀 다릅니다. 아마 약간의 그 뭐랄까 비판적인 어떤 느낌도 있고요. 네. 약간 좀 이거 아닌데. 그렇죠. 너네 왜 이렇게 우리 사기쳐? 그렇지만 또 한편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욕망과 현실에 대한 어떤 그 경계에서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 버전으로 하게 되면 네 사기치니? 하와이 가라 뭐 이런 건가요? 네 사기치니? 나 하얼빈 장첸이야 장첸. 그거 보셨군요. 범죄도시. 그럼요. 2번 봤어요. 이제 또 볼 거예요. 강윤성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네. 나 하얼빈 장첸이야 장첸. 네. 네 PD니? 전혀 비슷하진 않네요. 네 PD니? 네, 안 보신 분들. 나 NL이야. 네. 나 NL. 네, 알겠습니다. 요새 주사파 논쟁이 있던데. 그래요? 네. 저 주사파요. 달리면서 생각하는. 네? 달리면서 생각하는. 달릴 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전 달리면서 생각해요. 그거 좀 어렵다. 저는 술 드시면서. 그거 아니에요. 저는 발진하는 그 인공지능이라고 달리면서 생각하는 주사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올드 마린보이 간만에 짠한 영화예요? 그렇죠. 꼭 보고 싶어요. 다큐멘터리고요. 네, 아주 완성도가 높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요즘 극영화에 못지않게 관객들에게 좋은 작품들로 인지되고 있고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서. 감동이 있어요? 볼만해요? 예. 볼만하니까 가져왔겠죠. 그렇죠. 대단하죠. 네. 그래요? 네. 제가 팬들하고 같이 봐도 제가 돼요? 그런 표현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홍보하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제 팬들하고 같이 봐도 돼요? 당연하죠. 한 200~300명 묶어서 봐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랑블루를 연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랑블루는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이건 생생하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작품. 영화를 통해서 정치를 보고 정치를 보면서 영화를 보고 뉴스와 영화 정치가 막 섞여 있는 시간. 정치쇼 맞춤 영화평론가 오동지는 영화평론가 가오리. 뒷부분이 아주 중독성이 그냥 대단해요. 가오리. 네, 오동진입니다. 네. 요즘 바쁘시죠? 네, 그저께 목요일 날 그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 개막해서요. 네. 사람보다 영화. 아니죠.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 사람이 우선이죠. 노무현재단에서 하는. 그래서 뭐 영화 좋아들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사람들 끝났나요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일요일 날 끝나죠. 일요일 날. 네. 그럼 오늘 영화 보는 분들이 좀 갈 수 있도록 어디에서 하죠? 서울극장. 서울극장. 종로삼가. 서울극장은 어디 있죠? 서울에 있죠.
그렇죠. 네. 종로 3가 대구의 서울극장이지는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 대구에는 음식점 있죠. 서울 깍두기. 이런 음식점 그 있어요? 프랜차이즈 네, 있는데 없어졌어요 다 이제. 대구에서요? 예. 왜냐면 서울을 빙자해서. 확인해봐야 되는 얘기죠.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네. 무슨 영화가 주로 상영되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 굿 포스트맨 같은 영화 있습니다. 불가리아 영화. 네. 작은 마을의 그 시장인 여자가 마을을 돌보지 않고 그 자기 시장 방에서 손톱 다듬고 음악만 듣는 그래서 누구를 연상케 하는. 네. 제가 그거를 썬댄스에서 보고 나서 뒤로 넘어질 정도로 박장대소 했는데요.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했는데 우리나라의 압축판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503번인가요? 영화의 마지막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하고는 좀 현실이 좀 달라요. 네, 좀 안 좋은 현실로 계속. 저는 얼마 전에 그 개봉했던 그 터널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김혜숙 씨가 했던 역할이 똑같죠. 김혜숙 씨가 했던 역할이 마치 그분을 연상케 하는. 꼭요. 염두에 두고. 그런 그 캐릭터를 만들어냈겠죠 감독들이. 그럼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밖에도 사실은 그래. 네 제가 이번 영화제 그 다양한 국가의 영화들을 좀 포진시켰는데요. 크로아티아에서도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헌법, 증오에 대한 러브스토리 뭐 이런 영화도 있고요. 네. 등등 그 다양한 영화들 많이 상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 네. 그리고 알제리 전투. 네. Rain in Santiago. 그렇죠. 네.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가 이제 기상 리포터의 암호였죠. 지금 피노체트가 쳐들어옵니다. 빨리 대통령궁으로 모이십시오. 이런 얘기죠. 산티아고의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방송하신 거죠. 지난번에. 네. 봉도사께서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 방송이 되고 이제 암호로 얘기하신 거죠. 봉도사가 옷을 벗었습니다. 뭐 등등 하면 이제 그런 정 PD가 콧구멍을 후빕니다. 네, 1973년 그 칠레 군대 칠레에서 벌어진 아엔데 정부를 무너뜨리는 피노체트 군부 정권. 그 과정을 기록한 미국이 배후에서 그렇죠. 극영화죠. 그리고 체게바라 뉴맨이라는 작품도 정말 꼭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다큐멘터리고요. 뭐 체게바라를